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름이죠. 윤동주 시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짧았던 삶 속에서도 어쩜 그렇게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 참 대단한 분이죠. 맞아요. 특히 양심의 시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또 그 후에 남겨진 이야기들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께서 윤동주라는 인물을 좀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요. 우선 태어나신 곳이 1917년 북간도 명동촌이라고 하죠. 지금의 중국 땅인데 당시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네, 맞아요. 거기서 태어나셨고 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좀 깨어있는 분위기랄까? 민족의식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죠. 아, 환경 자체가 좀 남달랐겠네요. 명동학교나 은진중학교 다니면서 문학에도 눈을 뜨고 또 민족 문제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겠군요. 그렇죠. 그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나중에 그의 시 세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오셔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1938년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신 거고요. 네,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대표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뭐 자화상이라던가. 아, 서시, 별 해는 밤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스스로 시집 제목을 정하셨다는 것도 참 인상 깊어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말 제목 자체도 한편의 시 같아요. 그 어두한 시대에 어쩜 저렇게 맑은 제목을 생각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윤동주 씨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막 격렬하게 외치거나 싸우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성찰이군요. 네. 그리고 순수함에 대한 갈망,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 유명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이게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이런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혹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성찰적인 부끄러움. 어쩌면 그게 그가 지키려 했던 양심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치열한 자기 성찰이 느껴져요. 그런 고민이 깊어지던 시기에 일본 유학을 가게 되시는 거죠? 네. 1942년에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시아 대학으로 유학을 가요. 영문학을 공부하러 간 건데. 근데 그게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렇죠. 다음에 여름방학 때 잠깐 귀국하려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사상범으로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이나 조금이라도 저항적인 움직임을 탄압하려고 마구잡이로 적용했던 법이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이유로 체포되었는지는 아직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뭐 조선어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써왔던 시나 활동에서 드러난 민족의식 같은 걸 문제 삼았을 거라는 추측이 많죠.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시고, 아, 정말 안타까운 게 광복을 정말 몇 달 안 남겨두고 1945년 2월 16일에 네, 27. 정말 너무 젊은 나이에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시죠.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심지어 돌아가신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뭐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된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정말 비극적이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그분의 시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연희 전문 시절 친구였던 정병욱 선생이 윤동주 시인이 맡긴 육필 원고를 정말 목숨처럼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걸 해방 후에 1948년에 드디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된 거죠. 아,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고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사랑받는 걸까요?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움직이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그 진솔함인 것 같아요. 그 어두컴컴한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든 순수함을 지키려고 했던 한 청년의 고뇌, 그 성찰 과정이 정말 꾸밈없이 담겨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분노나 절망을 막 터트리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그 모습. 그게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요. 조용한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순견의 상징이다,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는 거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윤동주 시인은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성찰하고 그러면서도 하늘과 별 같은 순수한 가치를 노래했던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생전에는 시집 한 권 못 냈지만 그의 시는 해방된 조국에서 부활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양심이 뭔지, 순수가 뭔지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이 보여준 방식 있잖아요. 직접적인 투쟁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시대와 마주했던 그 방식. 네.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부조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의 그 조용한 저항이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